야, 국 다시 데워와. 그 말과 함께 국그릇이 식탁 위를 미끄러졌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 위로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살이 되는 냄새가 올라왔지만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에서는 아픈 것조차 눈치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국이 식었잖아. 며느리가 눈치가 있어야지. 제 앞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저는 결국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이 어느새 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결혼 후 5년 동안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과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원래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밝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넘기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 후엔 다시 저녁 준비. 주말이면 시댁 친척들 밥상까지 차려야 했습니다. 아파도 쉬면 안 됐고 울어도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몸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마를 한번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낳으면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해. 저는 결국 링거를 맞고 돌아온 그날 밤에도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렸는데 쨍그랑. 그 순간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미쳤니? 저는 놀라서 바로 무릎 꿇고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제 손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고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일이 결국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몇 달 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수십 명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붙잡고 무너져 울게 될 줄은요.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평생 고개 빳빳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를 처음 만난 건 거래처 회식 자리였다. 나는 중소기업 회계팀 직원이었고 준호는 납품업체 대리였다. 그날 회식은 정신없이 시끄러웠다. 부장들은 술을 강요했고 누군가는 억지로 노래를 시켰다. 그 와중에 준호만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얼굴 빨개졌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나는 원래 사람에게 쉽게 기대지 않는 성격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부터 늘 정신없이 살아야 했으니까.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고 나는 대학 졸업도 미루며 바로 취업했다. 동생 학비라도 벌어야 했다. 25살부터 나는 늘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았다. 그래서였을까? 고생 많았겠네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누군가 내 힘든 시간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연애할 때 준호는 다정했다. 늦게 퇴근하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고 감기에 걸리면 죽도 끓여줬다. 그래서 믿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날 모든 게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피로연이 끝난 뒤 친구들은 말했다. 신혼여행 어디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달쯤 가려고.
사실 신혼여행은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누가 돈 낭비하면서 여행 가니? 집안 살림하는 게 먼저지. 준호는 옆에서 애매하게 웃었다. 엄마 말도 맞지 뭐. 순간 서운했지만 참았다. 그날 밤 나는 아직 웨딩드레스 화장도 다 지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식탁을 턱으로 가리키며 설거지 좀 해라.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네. 손님들 다 갔잖아. 며느리가 치워야지. 나는 결국 드레스를 입은 채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앞에서 몰래 눈물을 닦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울긴 왜 울어? 그날 밤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조금 서운했어. 하지만 준호는 피곤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맞춰드리면 편해.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나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믿었다. 새벽 5시.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직도 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3분이었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데우고 생선 굽고 김치 썰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다. 국물 넘쳤다. 반찬 그릇 왜 거기다 놔? 빨래 아직도 안 돌렸니? 나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출근하기 전인데도 이미 하루 체력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다. 우리 준호 입맛 아직도 모르냐? 친정에서 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요즘 애들은 참 눈치가 없어. 그 말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어졌다. 한 번은 출근 준비를 하다 어지러워 잠깐 소파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며느리가 아주 상전났네. 나는 얼른 일어났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점점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 닫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휴대전화 진동 소리까지 모든 걸 조심하며 살았다. 친정엄마와 통화하다 들키면 시어머니는 꼭 말했다. 친정이 그렇게 좋아? 그 말이 너무 서러웠다. 그래서 점점 친정에도 연락을 줄였다. 엄마는 늘 물었다. 시댁은 괜찮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늘 눈물이 났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보다 남편이었다. 준호는 늘 애매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데도 서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몰아붙이면 못 들은 척 TV만 봤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망가져. 애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우리 아들이 아깝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준호는 물만 마셨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자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계속 참으라는 거야? 조금만 맞춰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일을 크게 만든 걸까?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나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욕실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다크서클은 짙어졌고 얼굴엔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내가 이미 사라진 사람 같았다. 명절은 지옥이었다. 새벽 3시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삶았다. 친척들은 낮부터 몰려왔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내 고생은 보지 않았다.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더니 애는 언제 가지려고? 몸이 약한가? 사람들은 웃으며 툭툭 말을 던졌다. 그 말들이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시어머니였다. 지연아, 과일 좀 깎아. 지연아, 국 다시 데워. 지연아, 정신 좀 차려. 나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계속 움직였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 얘가 좀 굶떠. 사람들이 웃었다. 나도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이었다.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뒤 나는 결국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결혼 3년째 되던 해였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기뻐했다. 이번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그 말은 불편했지만 참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입덧이 너무 심했다. 냄새만 맡아도 토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했다. 임신했다고 유세하냐? 어머니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나 때는 애 넷 낳으면서 밭일도 다 했어. 나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그런데 뒤에서 들린 말이 심장을 무너뜨렸다. 저러니까 애가 약하지. 나는 배를 감싸 안고 울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뒤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다. 그리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산됐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랬다. 애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니까 그렇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다. 준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이를 잃고 난 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웃지 않게 됐다. 밥맛도 사라졌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실수만 반복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집안에 우울한 기운 풍기지 마. 사람 재수 없게. 나는 결국 정신과를 찾았다. 의사는 내게 말했다. 심한 우울 증세입니다. 약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오래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편할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였다. 지연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나는 급히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직 죽을 수 없었다. 엄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유난히 돈에 집착했다. 전기세 몇 천 원에도 화를 냈고 음식 버리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가끔 아주 비싼 가방이나 옷을 들고 들어왔다. 어느 날 밤이었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 방 앞에서 이상한 통화를 듣게 됐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곧 돈 들어온다니까. 순간 걸음을 멈췄다. 며칠 뒤 집으로 빨간 독촉장이 날아왔다. 채무 변제 최종 통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계모임과 투자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빚은 이미 수천만 원이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준호조차. 시어머니는 내 월급까지 관리하려 들었다. 생활비 더 내. 준호 혼자 벌어서 되겠니? 나는 점점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은 터졌다. 토요일 오후였다.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박영자 씨 계십니까? 시어머니 이름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돈 받으러 왔습니다.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달려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들 왜 여기까지 와? 계속 피하시잖아요. 준호도 놀라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결국 모든 게 드러났다. 빚, 사기, 연체,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쟤 때문이야. 순간 귀를 의심했다. 며느리 들어오고 집안 망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냈다. 준호가 놀라 달려왔다. 지연아, 뭐해? 나갈 거야. 지금 감정적으로. 나는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나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갈 곳은 없었다. 결국 회사 근처 허름한 모텔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다.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공간. 그 단순한 자유가 눈물 나게 좋았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며칠 뒤 준호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가 쓰러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응급실이야. 그래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가 계속 내 이름 불러. 나는 결국 병원으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며칠 사이 사람이 반쯤 늙어 있었다. 도끼 가득하던 눈빛도 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미안하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실 난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어.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 사업 실패, 빚쟁이, 도망 다니던 시절,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내게 향했다는 것도 내가 착하니까 더 함부로 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억울한데도, 미운데도, 슬펐다. 한 달 뒤, 동네 경로당 행사 날이었다. 개모임 사람들까지 모인 자리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수군거렸다.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평생 남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 향했다. 나는 당황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저 아이는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았는데 저는 저 아이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다. 나는 급히 붙잡았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엉엉 울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우는 모습을 보는데 미움보다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다. 한때 그렇게 무섭기만 했던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 많은 늙은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 역시 여전히 악몽을 꾸곤 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시어머니도 변하려 애썼다. 오늘은 내가 할게. 쉬어라.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결국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 식탁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돌아왔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울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목소리는 컸고, 늘 자신의 말이 맞다고 믿었고, 늘 저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십 명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어쩌면 시어머니도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평생 자신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저 역시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심장이 먼저 뛰던 기억, 발소리만 들려도 긴장하던 기억, 혼자 화장실에서 수도 틀어놓고 울던 기억, 아이를 잃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제 손 한번 잡아주지 않던 사람들, 그 기억들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아마 평생 완전히 지워지진 않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 마음은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인데 병실에서 작아진 어깨로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외롭게 살았구나. 평생 가난이 무서웠고 무시당하는 게 두려웠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독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가장 만만했던 저에게요. 시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미움으로만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밤마다 떠오르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잊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 안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정말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면 쉬어라. 내가 할게. 그 평범한 말들이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처음으로 제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러더군요. 그동안 당신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사실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 단순한 말이요. 사람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아픔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절 불렀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 시어머니는 한참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저는 정말 오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식탁은 참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너무 오래 참은 뒤에야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비로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함부로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